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대체로 막내라면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귀여움을 받고 자라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네 언니는 안 그랬는데 거나 혹은 네 오빠만큼 하면 얼마나 좋아 였어요. 하긴 그 정도는 약과죠. 가장 심한 말은 내가 왜 저걸 낳아가지고 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했었답니다. 같은 자식인 언니나 오빠에겐 안 그러면서 왜 저한테만 그리 차갑게 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집이 예전엔 그래도 적당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날 쯤부터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급격히 사정이 나빠졌대요. 그 후로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전 그 흔한 장난감도 없었고 옷까지도 항상 언니 옷은 물론 오빠 옷도 물려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려운 형편에도 대학은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엄마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고 들어야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넌 눈도 없니? 지금 우리가 너 대학 보낼 형편이나 되는 줄 알아?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이거사. 괜히 사람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격리라도 할 생각해. 저는 결국 돈이 없어서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정말 회사에 격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오빠는 그래도 전문대라도 보내주셨으면서 저만 고졸로 끝내시려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속으로 그럼 그렇지 라며 서운한 마음을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고 말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격리로 취직 후에 돈을 모아 야간 대학에라도 다녔어요. 엄마는 그마저도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곱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죠.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 건지 부모님은 앞뒤가 꽉 막히신 분들이었어요. 여자는 그저 시집 잘 가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사셨고 여자가 공부 잘해봐야 어디에 써먹냐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대를 졸업하는 날 엄마가 학교 앞에 찾아왔더군요.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너 오늘 졸업하는 날 아니야? 달력에 써있던데. 맞긴 한데. 설마 졸업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 시끄럽고 졸업식 다 끝났으면 나와. 딸년이 지 혼자 공부해서 대학 졸업했다는데 엄마가 돼서 꽃다발은 못 사줘도 짜장면은 한 그릇 사줘야지. 저는 그날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제겐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던 엄마가 어쨌든 딸 졸업식이라고 찾아온 거였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구박과 차별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도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가 저에게 엄청 잘해주신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평소처럼 퉁명스럽기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후 회사를 이직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듬직한 체구에 말수도 많지 않은 남자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 대기실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니 예쁘네. 옷이 날개라더니. 뭐 아무튼 결혼해서 잘 살고 부지런히 돈 모아. 그래야 나처럼만 산다. 뭐 이 서방은 네 아빠랑 달라서 어련히 잘하겠지만.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해? 딸 결혼식장에서도 나랑 한판 싸우고 싶어서 그래? 하여간 저 성질머리. 아빠 목소리 낮춰요. 사람들이 흉보겠어.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셋째라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그래도 시집은 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동안 서운한 거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 우리라고 뭐 너한테 잘해주기 싫어서 그렇겠냐?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랬지. 이 아빠가 너 태어나기 전에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혼수고 뭐고 빵빵하게 잘 챙겨서 보낼 텐데
사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지금 결혼하는 딸 앞에서 뭔 소리야. 여기 당신 신세한텐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그만하고 나가봐요. 거참, 아예 아빠가 돼서 딸한테 말도 못해. 하여간 지만 잘났지 아주.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만 대화를 이어나가는 분들이었어요. 좋은 말을 해주려다가도 결국엔 서로에게 날이 선 채로 대화가 끝나곤 했죠. 그에 비하면 남편네 가족은 정반대였습니다. 집이 잘 살기도 잘 살았지만 무엇보다 집안 공기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특히 시부모님들이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사랑받고 산 사람이 어떤 건지 옆에서 보고 듣게 되곤 했죠. 그런 남편과 결혼한 건 저에겐 행운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후 시부모님들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시댁과 가까이에 집을 얻어 살았는데 주말이면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곤 하셨거든요. 지수야, 꽃게탕 끓였는데 점심 먹으러 올래? 꽃게가 아주 살이 꽉 찼어. 남편과 함께 가면 시어머니는 제게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기 싫다며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지수야, 너는 앉아서 과일이나 먹어라. 설거지는 내가 하면 돼.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너를 벌써부터 부려먹는 못된 시어미 되기 싫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됐어. 나 빈말하는 거 아니야. 남의 집 귀한 자식 고생시키기 싫어. 그래도 밥까지 먹었는데 제가 해야죠. 어머님도 어느 집 귀한 따님이시잖아요. 저 배도 부르고 소화도 시킬 겸 오빠랑 같이 설거지해도 되죠? 어머 어쩜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그래, 그럼 정우랑 둘이 같이 해라. 너는 쉬운 거 하고 정우한테 힘든 거 다 시켜라. 둘이 뭐가 이렇게 화기애애해? 뭐 재미있는 거 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오빠, 고무장갑 껴. 설거지 해야지. 뭐? 아이, 나 우리 집 귀한 장남이야. 부엌에서 막 설거지하고 그런 거 안 해봤어. 맞죠, 엄마? 정우야, 너 그동안 설거지 안 시킨 건 장가 가서 많이 하라고 엄마가 그동안 배려해 준 거였어. 너 장가 갔으면 이제 네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뭐하니? 고무장갑 안 끼고? 원래 이런 건 준우 담당 아니었나? 엄마, 오늘 준우는 안 와요? 남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도련님 이야기가 나오자 거실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놈 얘긴 뭐하러 꺼내? 그 녀석이 부른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녀석이냐? 아주 뭐든 지 멋대로지. 못난 놈. 아이, 당신 뭐해? 이리 와서 과일 먹어. 딸기가 싱싱하네. 어느 집을 가나 완벽한 가족은 없는 건지 그렇게 화목한 시댁에도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이었죠. 저는 결혼 후 도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상견례는 물론이고 저희 결혼식에도 안 왔거든요. 남편은 제게 자기 남동생은 없는 셈 치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왜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나도 몰라. 뭐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차별했다고 생각하더라고. 차별? 어머님, 아버님이? 오빠한테 하시는 거 보면 절대로 자식 차별하실 분들이 아닌데. 혹시 뭐 대학 간다는데 안 보내주셨거나 오빠 옷만 물려받아 입었거나 그랬어? 대학은 가라고 해도 안 갔고 옷은 부모님이 사주시면 사주셨지 물려받아 입은 적도 없어. 이상하네. 그럼 차별은 아닌 것 같은데. 오빠도 알잖아. 내가 차별받고 자란 거. 내가 차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데? 그걸 나도 모른다는 게 문제지. 전에는 무슨 액체 담배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접고 다음에는 코인 노래방 한다고 했다가 접고 하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뭐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 사업가시구나. 사업가는 무슨, 그냥 남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이것저것 손대다가 손실만 보는 거지. 에이, 이제 내 동생 얘기 그만하자.
꽃게탕을 끓인 날도 시어머니는 도련님을 집으로 불렀다고 하셨어요. 저를 소개시켜 줄 겸 인사시켜 주려고요. 그런데 도련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련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까지 출산했고 시아버지는 은퇴하시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많이 적적하셨는지 종종 저와 아이들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님이 해준 요리를 먹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곤 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과는 너무도 확연히 다른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후 집으로 잘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남편 보기 민망할 정도였죠. 엄마, 이 서방이 오늘 인사드리러 간다는데 오늘 집에 가도 돼요? 뭔 인사야. 결혼했으면 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됐어. 나도 주말엔 좀 쉬자. 주중에 내내 건물 청소 다니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그럼 밖에서 식사만 잠깐 할까? 아유, 다 귀찮아. 너네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리까지 챙길 것도 없어. 앞으로도 친정 챙긴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에 이서방 데려와서 억지로 사위노릇 시킬 것 없다. 엄마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문하는 걸 거절하셨어요. 이유도 다양했죠. 남편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지만 제가 속상해할까봐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시댁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에게서 느낄 수 없는 자식사랑, 자식 대접을 받고 싶어서요. 저의 애정 결핍을 시부모님으로부터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시댁 식구들과 모여 앉아있는데 누군가 비밀번호를 치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도련님이었어요. 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 이분이 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빨리도 와서 인사한다. 도대체 누굴 닮아 저렇게 못 배워 먹었는지. 뭐해? 앉아라. 왔으면 밥이나 먹고 가. 그보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도련님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매가 날카로워지셨어요. 어떻게 저런 분 얼굴에서 저런 표정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싸늘했죠. 드릴 말씀이고 뭐고. 일단 앉아. 밥 먹어. 시어머니가 밥을 차리려고 일어나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도련님의 등장에 시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생각보다 밝은 사람이었어요. 분위기로 보면 딱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 비위도 맞추려 노력하고 시아버지 눈치도 열심히 보더군요. 그리고 저와 친해지려 말도 잘 걸었습니다. 형수님, 애가 벌써 둘이네요. 이야, 형 결혼하고 나서 몸도 더 좋아진 것 같고 형수님이 잘해주나 봐. 뭐 그렇지. 넌 그동안 뭐하느라 코빼기도 안 보인 거야. 내 결혼식도 안 오고. 미안 형. 미국에서 사업하느라 못 갔어. 게다가 비행기 표가 좀 비싸야지. 알잖아. 나 내 입에 풀칠 하느라 바쁜 사람인 거. 나는 형이랑 다르게 나 스스로 내 밥벌이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럼 나는 뭐 내 밥벌이 스스로 안 한다는 거야 뭐야. 그거 말고 나는 비빌 언덕 없으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고. 형이야 뭐 워낙 우리 집에 총애받는 장남이고 나는 뭐 알다시피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잖아. 너 지금 부모님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놓긴 뭘 내놔. 네가 스스로 나가 사는 거지. 그래. 형은 뭐 형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게 형 정신 건강에도 좋을 테니까. 안 그래요 어머니?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감히 네 형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봤지? 형한테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가족 간에 싸움질 시키려고 온 거 아니면 조용히 입 닫고 밥만 먹고 가. 당신은 그만 방에 들어가 쉬어. 저놈 상대해 줄 것 없어. 얼른 들어가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도련님과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집안 분위기는 저희 집보다도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왜 이렇게 쌀쌀 맞은 건지,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도련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자, 이제부터 그만 말하고 밥 좀 먹을게요. 반대로 도련님은 얼어붙은 공기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얼굴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난 도련님이 조용히 일어나 인사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 도련님,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는 하고 가시는 게. 도련님은 씩 웃어 보이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한 10분 뒤에 다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들고서요. 너 그 짐들은 뭐야? 아, 나 사는 집 방 뺐거든. 월세가 밀렸더니 주인 아줌마가 그냥 짐을 빼버리네. 아이, 너 설마 집에 들어오려고? 빈 거. 그 소리에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니, 저 여기 살아도 되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언제 내 허락받고 이 집에 들어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도련님의 짐을 방에 넣어주셨습니다. 니들도 내일 출근해야 하니 이제 그만 집에 가봐라. 저희는 그날 놀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느끼는 대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도련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 아이, 그건 왜? 그냥 딱 봐도 미운 털 박힌 것 같던데? 아버님은 어머님 눈치 보시고 누가 보면 아버님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인 줄 알겠어. 뭐? 아, 미안. 내가 말 실수했다. 쏘리. 아니야. 사실인데 뭐. 사실 내 동생, 내 이복 동생이야. 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 맞다고. 뭐? 아니, 난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놀랐지? 자기한테 말 못해서 미안. 어느 순간부터 내 동생 출생은 우리 가족 금기어 같은 거였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7살짜리 꼬마애를 데려왔더라고. 그리고 그날 부모님이 엄청 싸우셨지.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겠다고 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던 게 아직도 기억나. 엄마는 밤마다 매일 불 꺼진 거실에서 술 마시고 울고, 다행히 두 분이 이혼하는 일은 없었고 준우랑 우리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 아, 나는 정말 몰랐어. 어차피 자기도 알게 될 일이었는데 그냥 결혼 전에 다 말해줄 걸 그랬나 봐. 남편 말에 의하면 도련님은 집에서 차별받아 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대요.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데려온 아이니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서 더 도련님에게 엄하게 대하셨대요.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도련님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도련님을 엄하게 대한 거였고 어느 쪽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였으니까요.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웬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도련님이 유기견을 데려와서 키우기로 했다는 거였죠. 참 다행인 건 그 강아지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진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동물을 좋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순돌아, 간식 먹자. 요 녀석이 또 어딜 숨었지? 욕 있나? 아니면 욕 있나? 어느 날 갔더니 시어머니가 소파 아래도 보고 침대 밑에도 보며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어머님, 뭐 하세요? 순돌이 없어졌어요? 순돌이가 사람을 아직 무서워하는지 맨날 숨기 바빠. 지금 찾는 중이야. 불쌍하네요. 학대당한 강아지였나 봐요. 우리가 잘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강아지 영양제 좀 사왔어요. 어머, 고맙다. 얘가 유기견이라 그런지 처음 올 때 아주 빼짝 말랐었더라고.
난 강아지도 영양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전 도련님이 데려온 강아지라서 시부모님이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강아지 덕분에 도련님과 소통할 일도 더 생기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죠. 도련님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요. 저 아버지, 이번에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잘 될 사업인데 아무래도 초기 자금이 좀 들어가서요. 아버지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제 사업 계획서 좀 읽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요. 아니, 손 벌려도 저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잖아요. 제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아버지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나왔잖아요. 고얀 것. 어디 감히 네 아버지 퇴직금을 노려? 돈 없으면 네가 벌어서 자금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 주제도 모르고 사업은 무슨? 너 설마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아버지 퇴직금이었냐? 이게 자기가 벌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돈에 욕심을 부려? 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정신 상태부터 점검하고 와라.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좀 진정해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신데. 형은 솔직히 지금까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았으면서 나는 왜 안 되는데, 형이 고기 먹을 때 난 형이 먹다 남은 반찬 먹었고, 형이 학원 다닐 때 나는 집에서 교과서만 봤어. 형 결혼할 때 집 사줬지? 나는 20살에 독립하라고 하루아침에 내쫓겼다고. 나도 자식이야. 엄연히 아버지 자식이라고. 누군 반쪽짜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내가 벌 받으면서 살아야 하냐고. 나는 뭐 그동안 마음 편히 살았는 줄 알아? 부모님 눈총 받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가시가 박히는 것 같았다고. 그래도 이번에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건데 형도 참 너무하다. 도와주진 못할 망정. 도련님의 서러운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어찌 보면 저는 친자식이기라도 하지 도련님은 아버님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니 더 서러움이 많았을 것 같았어요. 도련님의 호소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를 뚫고 시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 계획서 나도 좀 보자. 어머니. 한참을 사업 계획서를 보시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비 많이 한 모양이네. 그동안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뭘 하나 했더니 사업 계획하고 있었던 거니? 네. 그런데 준우야, 네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어느 여자가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여자를 예쁘다고 처음부터 받아주겠어. 나도 사람이라 속 좁게 널 차별했다는 거 인정하마. 그래도 내가 널 키운 세월이 20년이 넘었어. 그 사이에 나라고 너한테 정 안 들었겠니? 너 사교육 안 시킨 건 네가 공부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서야. 솔직히 너도 공부할 생각보단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놀 생각이 먼저였던 거 아니니? 난 네가 스스로 네 길을 가길 바랬어. 그런데 대학 안 가겠다고 한 건 너였고 난 네가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건 못 보겠으니 스스로 독립해서 살다 보면 네 갈 길 잘 찾을 거라 생각하고 내보낸 거야. 넌 그게 서운해서 네 형 결혼식에도 안 온 거겠지만 그 후로 너가 이런저런 사업하는 거 보면서 실패는 했지만 기특하다고는 생각했어. 뭐라도 하겠다고 노력한 거니까. 뭐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계획서는 내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볼게. 엄마 아빠가 고민해볼 테니까 넌 순돌이랑 산책이나 좀 하고 와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아니, 어머니. 엄마야 어머니야? 하나만 해. 엄마도 어감 나쁘지 않네. 결국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자고 시아버지를 설득하셨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도련님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지원 덕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더 좋아진 듯 했죠. 엄마 하며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는 걸 몇 번 보았거든요.
시어머니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도련님 사업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잘 되냐고 남편이 물어보면 도련님 표정이 밝았거든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는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와 삼계탕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대추가 어디 갔지? 며칠 전에 분명 사다 둔 게 있는데. 어머님, 여기 있어요. 아, 대추를 거기다가 뒀구나. 고맙다. 그러고 생닭을 손질하고 나서 물을 올리신 시어머니가 또다시 대추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대추가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분명히 사온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아까 찾아드렸잖아요. 여기요. 저는 어머님이 오늘 정신이 없으시네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네가 언제 그랬어? 네가 나한테 언제 대추 줬어? 응?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갑자기 화를 내신 것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딱히 별일 없었기에 그냥 어머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건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야 시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도련님이 할 말이 있다며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수님, 엄마가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아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가 치매 맞대요. 남편이 전에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이혼하자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지냈다는 이야기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에 걸릴 만큼 젊은 시절에 술을 많이 드셨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찍이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전부터 시어머니의 깜빡하는 일이 잦긴 했지만 그게 치매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한 달에 2번 보고 사니 무심히 넘겼지만 함께 사는 도련님은 아무래도 이상한 낌새가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던 거였죠. 결과는 치매였고요. 아직 정도가 심해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이도 있고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질 거란 말을 들었다네요. 치매 소식을 전해들은 다음 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내가 죽기라도 하니? 다들 왜 죽을 상이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걱정하지 마. 요샌 치료약도 좋으니 완치는 안 되더라도 금세 악화되지 않을 거다. 의사가 그랬다며.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 낫게 할 테니까. 저도 종종 찾아올게요. 죄송해요. 애들 핑계로 도움이 못 돼서요. 됐다. 내 친구가 치매 엄마 모시는 거 봐서 내가 잘한다. 난 니들 도움 안 받는다. 아직 정신 괜찮을 때 주변 정리하고 너희들이 누군지 못 알아본다 싶으면 바로 요양원 갈 거야. 엄마. 내가 왜 죽을 때가 다 돼서 너희한테 신세를 져? 차라리 암이라면 몰라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걸 끔찍히 싫어하셨어요. 언제나 집안에 먼지 한 톨 안 보이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자기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으셨겠죠. 저나 남편은 따로 사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고 애들도 어려서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대신 강아지는 저희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와 도련님이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하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시부모님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어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볼 때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집에 우환이 겹치더라고요. 바로 도련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고꾸라져 버린 거였어요. 도련님이 도매상 일을 했는데 한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잔뜩 가져가 놓고 당일에 부도 처리를 하면서 그 타격이 고스란히 도련님에게 온 거였죠.
그동안 쌓여있던 외상 금액도 수억에 달하니 도련님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자금 순환이 어렵다 보니 새로 물건 들여오는 것도 문제였고 다른 거래처에 물건을 줄 때 외상을 줄 수 없는 형편이니 거래처들이 싫어하는 내색을 비추며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더군요. 결국 도련님이 운영하던 도매상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 투자받은 돈, 아니 빌린 돈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갚을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은퇴자금은 고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뿐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어머님 챙기시느라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셨대요. 아버님이 알았을 땐 이미 늦었나 봐요. 결국 집은 경매에 들어갔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나와야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작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도련님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앞으로 빚이 꽤 돼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했다더군요. 하지만 파산 신청 후에도 빚쟁이들의 독촉은 끊이질 않았나 봐요. 독촉이라기보단 협박에 가까웠나 봅니다. 도련님은 급기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도련님 일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치매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했어요. 하루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시댁에 갔더니 너무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괴상한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계셨거든요. 어머, 어머님, 제가 옷 다시 입혀드릴게요. 내 옷이 어때서? 싫어, 난 이게 편하고 좋아. 안 돼요, 다시 입으셔야 돼요. 넌 요즘 뭐든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런다? 내가 어때서 그러니?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거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시더니 당황한 눈치셨어요. 왜냐하면 겉옷 위에 속옷이 입혀져 있었으니까요. 티셔츠 위에 브래지어, 바지 위에 팬티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당황하며 옷을 벗어던지던 시어머니께서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어도 이젠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런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내가 준우한테 계모 노릇한 벌을 받는 건가 봐. 차라리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를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라 말없이 어머님을 안아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대리기사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약값이라도 벌어오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폐렴에 걸리면서 제가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시댁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저 대신 남편이 가끔 들여다보고 오곤 했는데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남편의 시름도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시댁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가, 아무래도 내가 일을 쉬고 너희 시어머니를 돌봐야지 싶다. 오늘부터 내가 돌볼 테니 걱정 말거라. 오늘도 올 것 없어. 너희 시어머니는 걱정 말고 좀 쉬어라. 그때부터 시아버지께서는 직접 어머님을 돌보셨어요. 아무래도 점점 잃어가는 기억 탓에 도저히 어머님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시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찾아가 용돈을 드리거나 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리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너희도 애들 키우려면 돈 들어갈 곳 많을 텐데 괜찮다. 안 괜찮으시잖아요. 받으세요. 그이가 번 돈은 살림에 쓰고 이건 제가 알바해서 번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 돌보신다고 계속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 드려요? 거절하시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얼른요, 아버님. 내가 며느리 볼 면목이 없구나. 고맙다. 잘 쓸게.
제가 내민 봉투를 받는 아버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노후 준비까지 모두 마치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 다닐 날만 기다리며 열심히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갖고 있던 돈 모두를 잃게 되신 거였죠. 아마 며느리에게 용돈받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아버님이 눈시울이 붉어져 제가 드린 돈을 받으시는데 제가 더 울컥해서 얼른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해두며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님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어머님이 제정신인 시간이 더 많아서 집안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져 갔어요. 하루는 물건이 없어졌다며 온 집안 쓰레기통을 다 엎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신 적도 있었죠. 아버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분명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님을 온종일 보시는 아버님의 얼굴도 하루가 다르게 상해갔어요. 제가 찾아갈 때면 인사하며 짓던 작은 미소조차 사라지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의 미소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그 무시무시한 계획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돌보시던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루는 남편이 시부모님이 걱정된다며 휴가를 내고 시댁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남편만 시댁에 간 날이었죠. 저녁이나 되어서야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아주 심각해 보였어요. 일을 마치고 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남편은 제 물음에 답도 안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크게 내쉬더군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자식 입장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렇게 기분이 가라앉는 것도 이상할 것은 사실 없었죠. 어머님이 혹시 무슨 행동이라도 하신 거야? 그래서 속상해서 그래? 요새 많이 깜빡하시긴 해도 그래도 한동안 좀 잠잠하셨는데 아버님은 잘 계시고? 저는 남편이 너무 어머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화제를 아버님으로 돌리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미친 노인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이 아무리 치밀하지만. 그러니까 치매는 엄마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까지 정신이 나갔냐고.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다. 동생 놈은 사고치고 나가서 깜깜무소식이지. 엄마는 치매. 아빠는 진짜 입 밖에 꺼내기도 쪽팔리네. 여보, 왜 그래?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도대체 남편이 왜 아버님에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치매 걸린 어머님을 돌보신다고 24시간 붙어있는 분이 아버님이셨거든요. 게다가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셔도 차분히 세상 다정하게 대해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내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갇혀있더라고. 보니까 엄마 정신도 멀쩡할 때였는데 말이야. 내가 집에 온 걸 알고는 엄마가 방문을 막 두드리더라고. 무섭다면서 자기 좀 꺼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엄마를 방에 걸쇠를 만들어서 가둬놨다고. 엄마가 사정사정하면서 걸쇠 좀 부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눈물이 나서 혼났어. 게다가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자기를 자꾸 가둬둔대. 엄마가 나한테 신신당부하시더라고. 아버지가 또 자기를 가두면 그때 꼭 니들이 날 좀 꺼내달라고 말이야. 그 얘기 듣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리더라니까. 당신 많이 놀랐겠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이 정신 오락가락하실 때 집 나가서 집 잃어버리실까봐 그런 건 아닐까?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남편 말에 의하면 어머님은 지극히 기억이 돌아온 상태셨대요. 제 이름은 물론 손자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셨답니다. 게다가 도련님 연락 온 것 없냐면서 걱정하시면서
최근 일까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정우야, 너희 아버지 이상해졌어. 내가 정신 돌아올 때마다 날 가둬두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너가 네 아버지 좀 설득해서 나 좀 가두지 못하게 해라, 응? 내가 아주 답답해서 폐쇄공포증이 생길 지경이야. 네 아빠는 도대체 날 가둬두고 뭐라고 다니는 건지. 에휴.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이상했어요. 치매 증상일 땐 어머님을 집에서 돌아다니게 놔두시는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어머님을 방에 가두신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하긴 하네. 나도 막 소름 끼칠라 그래. 도대체 아버님 왜 그러시는 거지? 오늘 아버님은 뵙고 온 거야? 아버지한테 연락했더니 오시더라고. 당시 상황은 이랬다네요. 남편이 아버님께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어디세요? 엄마 집에 혼자 놔두고 어디 가신 거냐고요? 너 혹시 집에 온 거냐? 왜 연락도 없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요. 도대체 엄마는 왜 가두신 거예요? 네? 아버지는 지금 뭐하러 어디 가신 거냐고요? 네 엄마 지금 어떠냐? 맨정신이냐? 네, 아주 멀쩡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네? 아잉, 사장님, 우리 한 잔만 더 해요. 네? 아버지, 설마 지금 여자랑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한 채 그냥 전화기를 끊어버렸다더군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자 아버님이 집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오시자마자 시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인지부터 묻더래요. 너희 엄마는 지금 기억 돌아온 거야? 아니요, 다시 치매 상태세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에 안쓰러워해야 할 시아버지는 오히려 안도하며 말했다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라뇨. 아버지는 엄마가 기억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버지 설마 아니죠? 뭐가 아니냐는 거야? 아버지 설마 여자 생겼어요? 엄마 저렇게 되고 나니까 아빠 혹시 다른 마음 품으신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 눈빛이 흔들리더래요. 그 모습에 남편은 더욱 시아버지의 바람이 의심되었다고 했습니다. 표정 보니까 맞네, 맞아. 그래서 아까 엄마가 그랬구나. 엄마가 온전할 때만 가둔다고. 아버지 여자 있는 거 들킬까봐 그런 거 맞죠? 혹시 아까 그 여자예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한 조강지처가 치매인데 남편이란 사람이 돼서 고작 첩질이에요? 시끄러워. 그만 가봐. 피곤하다. 피곤? 누군 뼈 빠지게 일해서 아버지 용돈 주고 있는데 피곤하다고요?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시는데 피곤하신데요. 나 참 쪽팔려서. 됐고요. 아버지 2번 다시 우리 엄마 가두시면 저 정말 안 참습니다. 아무리 그게 아버지라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집을 나와버렸대요.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는데 모든 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그랬다고? 아버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바람이라니. 게다가 어머님이 저 지경인데. 몰라. 자식인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정말. 당신 바쁘겠지만 평일에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엄마 좀 들여다봐줘. 부탁할게. 알겠어, 여보. 나도 신경 쓸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일이 있고 3일 후쯤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아버님이 집에 계셨고 다행히 어머님은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걸쇠를 뽑아버렸다고 했는데 정말로 남편이 말했던 걸쇠가 뽑혀나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치매 행동을 보이며 떼를 쓰는 어머님을 아이 대하듯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식사를 떠먹여주기도 하는 아버님이 바람을 핀다는 게 전혀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전에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방에 가둬두셨다던데
혹시 왜 그러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버님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참 아무 말도 못하시던 아버님의 대답을 조용히 기다리자 아버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니? 내가 집에 없을 때 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면 사라질까봐 그런 거지. 그런데 어머님이 온전하실 때만 가둬두신다고. 내가 일부러 그럴 리가 있겠냐. 너희 시어머니 치매다. 그런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 없어. 아마도 그 사람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가 갇혀 있으니 그리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목소리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아버님, 그런데 남편이 웬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던데. 너도 날 의심하는 게냐? 바람 피웠다고? 아니요. 그보다 남편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때문에 아버님께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더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내가 가끔씩 소일거리로 대리운전을 다시 하고 있어. 그때 운전 중이었고 정우가 술 취한 취객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뿐이다. 그러셨군요. 아버님, 그래도 어머님 혼자 두고 일하시는 건 좀 불안해요. 나도 안다. 니들이 걱정할 것도 알아서 더 말도 못했던 거였어. 제가 일을 더 해서라도 돈 벌어올 테니까 아버님은 어머님만 봐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짐을 짊어주는 것 같아서 면목 없다. 얘야, 고맙고 미안하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도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그럴싸하게 얘기해도 자기는 그날 아버지 표정에서 무언가를 들키기 싫어하는 듯한 표정을 읽었다고요. 남편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시부모님의 악화된 경제적 상황으로 걱정이 많은 데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한몫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쩌면 남편이 그 대상의 하나였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요청으로 말없이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버님을 못 믿는 눈치였죠. 그래서 불시 방문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날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걸쇠가 다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곳에 갇혀 계셨어요. 정훈이? 얘들아, 나 좀 꺼내줘. 네 아버지가 또 날 가둬놓고 사라졌어. 저는 얼른 걸쇠를 올려 시어머니를 방에서 빼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10시간도 넘게 갇혀 있었는데 괜찮을 리가. 너희 아니었으면 내가 아주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 배도 고파 죽겠어. 이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건지 날 아주 죽일 참인가 보다. 내가 치매 걸렸다고 이젠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가 봐. 어머님, 제가 얼른 뭐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내가 아주 배가 고파 죽겠구나. 얼른 국수라도 좀 끓여다오. 베란다에 나가면 김치 냉장고에 멸치 넣어놨다. 그걸로 푹 끓여서 국물 좀 내다오. 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어머님께 드릴 국수를 만들며 어머님을 살폈어요. 온전한 정신인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은 TV를 보신다며 리모컨을 찾으셨고 볼륨을 꽤나 크게 틀어놓고 TV 시청을 하셨어요. 저는 국수를 삶으면서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하려고 신경 써서 냄비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국수에 육수를 부어 고명을 올리고는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국수 다 됐어요. 얼른 드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앉아 계시던 소파를 보니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셨나 싶어 화장실을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안 계시더군요. 집도 좁은데 도대체 어딜 가셨지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보았는데도
어머님의 인기척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현관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머님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른 밖으로 나가 골목길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께 연락을 했어요. 그 소식에 놀라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도 많이 놀랐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거의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이 도대체 네 엄마가 어딜 갔다는 거야? 어? 아이 설마 방에서 꺼내줄 때 네 시어머니 맨정신이었냐? 네, 어머님이 너무 숨막히다고 꺼내달라고 하셔서. 그리고 어머니 멀쩡하셨어요. 기억도 온전하시고요. 게다가 하도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제가 국수를 끓여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시고 그래서 어머님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혹시 어머님 답답해서 잠깐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신 게 아닐까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냐. 맨정신이어도 정상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풀어두면 어떡하냐? 응?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맨정신이어도 정상이 아니라니. 그건 네 엄마 찾으면 그때 얘기하자꾸나. 아무튼 이게 다 내 불찰이다. 얼른 네 엄마 찾으러 가보자. 아직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 나는 뒤에 공원 좀 둘러볼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아버지는 동네에 엄마가 갈 만한 곳 좀 찾아보세요. 우리 셋은 마음 졸이며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2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2시간 반 만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실종 신고를 하니 경찰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네 CCTV를 보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집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마음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계속 밖을 찾아다녔고 저는 집을 지키고 있었죠.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3일이 흘렀어요. 모두 망연자실해하던 순간 뜻밖의 손님과 함께 기적이 찾아왔어요. 바로 도련님이었죠. 그리고 도련님 옆에는 어머님이 함께였어요. 모두 놀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여보,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나 추워요. 배고파요. 엄마 방금 밥 먹고 왔잖아. 걱정 마세요. 엄마 방금 식사하고 집에 오는 길이니까 다친 데도 없어요. 준우 네가 여기 어떻게? 도대체 뭘 하다 이제 온 거야?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왔어? 설마 네가 엄마 데리고 간 거였어? 아니 그럴 리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도련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가족들 모두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도련님에게서 나온 말은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도련님과 어머님은 인적이 드문 한강 근처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강으로 뛰어들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그곳에 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련님이 강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10m 떨어진 곳에서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대요. 그게 바로 어머님이었나 봐요. 도련님은 미친 듯이 달려가 어머님을 끌어냈고 어머님은 자신을 말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리지 말라며 저항했대요. 그러다 도련님 얼굴을 보고는 기겁을 하셨다네요. 그 후에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우니? 너 준우야? 네가 여긴 어떻게? 엄마야말로 엄마가 이런 데 왜 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요? 당장 나와요. 물에서 나오라고요. 준우야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제발 엄마 말리지 마. 엄마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안 날 거야. 안 돼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이대로 가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네? 도련님이 가까스로 어머님을 설득해서 그 차가운 강에서 나올 수 있었대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살린 셈이었어요.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동안 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어느 날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보험 약관을 보고 있더구나. 아이 갑자기 저건 왜 들여다보나 했어. 그리고 알았지. 집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려는 것 같다고. 아니 네 엄마가 집 나갔다가 나한테 발견돼서 돌아온 게 3번이야. 그래서 걸쇠를 설치하게 된 거고. 이 그놈의 돈이 뭔지. 이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힘들게 일하는 아들 며느리 생각하면 실수도 없더구나. 몇 번 마누라 가둬놓고 잠깐씩 일하고 왔더니 아이 할만하더라고. 큰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있어줬으니 그렇게 느꼈던 거야. 아이 그런데 맨정신만 돌아오면 네 엄마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자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아이 그냥 풀어두라고 말이야. 그럼 알아서 나가 죽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이 그게 무슨 뜻이었겠어? 그럼 왜 우리한테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리 말해줬으면 이 사단도 안 났을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돈 남기고 가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짓까지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꺼내겠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했겠지. 얌전히 가다 놓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게 다 내 탓이다. 죄송해요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투자해달라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될 일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도련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하셨어요. 울지 마요. 예쁜 얼굴 울면 미워.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약속, 빨리 약속. 어머님은 마치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련님은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셨어요. 그 후 저희 가족은 온 가족이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막창집이 있었는데 가게 운영이 잘 되어서 2호점을 내셨거든요. 어느 날 아빠가 연락이 오셔서는 막창집 2호점을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눈치 주던 상황이어서 퇴직금 두둑히 받고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시아버지와 도련님까지 모두 힘을 합쳐 2호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그만두시고 요양보호사가 되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이 돌봐주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이곳에 시어머니를 맡기면 어떻겠냐고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엄마도 계시니 훨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가 거의 매일같이 전화 주시기도 하고요. 엄마, 시어머니는 좀 어떠셔? 너희 시어머니 오늘은 표정도 좋고 컨디션도 좋아. 여기서 지내는 게 편하신가 봐. 오늘은 식사도 잘하셨어. 그나저나 넌 내 안부는 안 묻니? 아, 맞다. 엄마는 어디 편찮으신 데 없죠? 이건 뭐 완전 엎드려 절받기네. 없어 이거사. 아무튼 너희 시어머니 걱정 말고 애들 잘 챙겨. 고마워요 엄마. 뭐 이 정도 가지고 너 어릴 때 못 해준 거 지금이라도 해주는 거지. 저는 이제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 2가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안 좋지 않다는 것과 그동안 힘든 삶에 치여 애정 표현보다 서로 구박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걸요. 그리고 알게 된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릴 때 차별받은 이유였어요. 너 잘할 때 아빠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네 엄마가 아주 힘들어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도 못 짓고 라면 하나로 내 식구가 나눠 먹은 날도 있었지.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비참했다. 그래서 너한테 못해준 게 참 많았어.
너희 엄마는 아직도 그걸 많이 미안해해. 이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더 정을 안 줬었던 것 같다. 잘해주면 바랄 테고 해줄 수 없는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플 때니까. 애초에 부모한테 바라지 않는 아이로 키워버린 거지. 네 엄마가 어느 날 그러더라. 너한테 금전적으로 못해주는 게 너무 미안해서 자꾸 말도 툭툭 내뱉게 된다고. 그러면서 아빠 원망 많이 하더라고. 지금 이 아빠가 식당 사업 잘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네 엄마도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긴 거지. 그전엔 못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네 엄마 원망 마라. 원망하려면 아버지를 원망해. 다 내 탓이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아버지에게서 막창집 2호점을 물려받으면서 듣게 된 말이었어요. 제가 물었거든요. 왜 언니 오빠도 있는데 저한테 맡기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만은 참 풍족해졌어요. 도련님과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 졸이던 것도 사라지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덜었으니까요.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필사적이니 운영이 잘 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부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